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가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상황으로 성장률은 급락하고 대량 실업 사태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특히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하고는 있지만 힘겨운 시기를 보내는 이들에게 따스한 봄 소식은 아직 멀게만 느껴집니다. 또 최근 우리 사회는 양천 아동학대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졌죠. 한 소중한 생명이 한창 사랑받고 자라야 할 시기에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당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이런 안타깝고 비통한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이와 관련해서 최영호 변호사님과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으로 말문을 열어야 할 텐데 마음이 사실 참 아픕니다. 정인이 사건이라고 많이 알려졌죠. 양천 아동학대 사건. 그동안에도 여러 아동학대 사건들이 있긴 했지만 이번 사건은 가히 역대급이라고 할 만큼 심각했습니다. 방송 보도가 나왔고 뭐 시사 프로그램, 뭐 탐사 프로그램에서 나오면서 이제 특히 입양과 관련해서 아이의 전후 모습 등이 나오니까 되게 시각적인 충격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딱 그 또래의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관련 뉴스를 좀 못 보겠어요. 왜냐하면 좀 아이가 막 그렇게 아픈 모습이 연상이 되니까 좀 못 보겠고 안 찾아보게 되고 사실은 좀 멀리 했던 뉴스입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피해 아동의 신상이 구체적으로 공개가 됐고 또 피해 사실이 어떻는지도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많은 이들이 함께 분노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데요. 그럼에도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조차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해 11월 의사 A씨는 진료한 아이의 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학대는 아닌 걸로 결론냈지만 A씨는 아이의 보호자에게 거친 항의를 받았습니다. 경찰관이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말을 한 겁니다. A씨는 앞으로도 당연히 신고는 하겠지만 이젠 두렵다고 말합니다. 아동학대를 받은 정황이 보이면 신고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이 돼서 신고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경찰은 고의가 없는 실수라고 밝혔지만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해당 경찰관의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전북청 시민감찰위원회에 회부하여 문제는 신고자 노출이 심심찮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역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어린이집 교사는 폭언에 시달리는 아이들의 실태를 신고했다가 신원이 드러나 곤혹을 겪었습니다. 연합회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중재를 좀 해달라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제가 다 노출이 돼버린 거예요. 학대 행위자 대부분은 부모 등 아동을 직접 돌보는 사람이라 학대는 쉽게 드러나기 힘듭니다. 전문가들은 모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기존 앱에 이제 아동학대 영역을 추가를 한다든지 국민들이 익명성을 보장받은 상황에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두려움 없이 신고 가능한 환경 속에서 적극적인 신고가 아동학대를 줄이는 출발점이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네, 이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시에 신고 의무자로 지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료인, 교사, 시설 종사자 및 공무원 등의 특정 직군인데요. 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곤욕을 당하게 된다면 어느 누가 나서서 아이들을 지키려 할까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학대당하고 있을 수도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거 정말 빨리 개선돼야 할 문제 같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라는 게 사실 이제 말 못하는 아이거나 말을 하더라도 양육자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밝혀질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아동학대 사건은요. 그래서 아동학대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만들어서 아동학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고 의무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신고를 안 하면 뭐 행정처분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신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거기에 또 같은 조항이, 어떤 조항이 들어오냐면은 이게 굉장히 세게 들어와 있죠. 신고의무자 보호를 위해서 제10조 3항의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이거를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단순히 신고인이 누구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신고인이 누구일 텐데 라고 추정하는 것까지도요.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알려줘도 안 되는 거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사실은 이게 지금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지만 다 형사사건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네요. 네, 정인이를 비롯해서 우리는 그동안 많은 아이들을 참 허망하게 잃었습니다. 무시무시한 폭력과 학대가 평범함의 얼굴을 하고 지금도 우리 주변 여기저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보호자라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뜨겁습니다. 그런데요, 그 열기에 반해서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생계는 한층 더 어려워졌죠. 작년 3분기 통계청 자료를 보면 코로나 위기 속 경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북도 예외는 아닌데요. 작년 임금 근로자는 줄고 또 자영업자나 가족의 수입을 위한 비임금 근로자는 늘어서 전북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먼저 관련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입니다. 실업급여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사람들과 실업급여 신청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제가 카페를 일하다가 그만두는 바람, 그러니까 계약 기간 만료되는 바람에 일자리도 없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렌터 그쪽이 좀 일자리가 많이 없어요. 일단 생활비라도 해야 되니까. 지난해 11월 기준 전북에서 38,300여 명이 3,430억 원의 실업급여를 받아갔습니다.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한 해 전보다 무려 5,200여 명, 금액으로는 96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로 그 제조업과 건설업을 비롯한 모든 업종에서 실직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자와 실업급여 지급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도 암울합니다. 지난해 도내 취업자 수는 한 해 전보다 0.5%포인트 늘고 실업자 수는 7.8%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의 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도내 취업자 93만 2천여 명 가운데 일용직과 임시직이 크게 줄면서 임금 근로자가 1.5%포인트 줄었습니다. 반면 자영업자나 무급 가족 종사자 같은 비임금 근로자는 한 해 전보다 4.5%포인트 늘었습니다. 농업과 타산업을 겸업하던 농업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타산업에 종사할 기회가 줄어들어 농사일에 전념하고 같이 사는 가족인 무급가족 종사자가 도와줌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임금 근로자가 급증할 정도로 지난해 코로나19의 충격은 컸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네, 계층 간 또 산업 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 간극을 줄이지 못하면 K자형 양극화가 나타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코로나 충격을 덜 받은 쪽은 오히려 상황이 개선돼서 기업 실적이나 주가가 오르고 오히려 대면 업종을 포함한 소상공인이나 임시 일용직 부문은 더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이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겠죠? 일단 양극화라는 게 무슨 말인지 살펴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경제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돈을 벌면 돈을 쓰고, 돈을 벌면 돈을 쓰고, 여기서 이제 점점 순환이 되는 거죠. 이 선순환 경제가, 우리가 점점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 순환 고주가 커지게 되는데, 우리가 양극화란 말을 2000년대 초부터 좀 즐겨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서 배제되는 계층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통 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순환 구조에서 배제되고 아예 경제 사이클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게 양극화 현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게 점점 점진적으로 어떠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코로나는 급격히 나타났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양극화 어떠한 과정이
한 수년간은 단축을 시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지금 우리가 경제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양극화를 설명하면서 코로나 디바이드라는 용어까지 지금 서로 상견한 상황이에요. 사실 이제 한번 이렇게 양극화해서 한번 어떠한 계층에서 배제가 되면은 우리가 이걸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로 이 단순히 감염병,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경제 문제에서 급격한 구조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의 위기와 그 대안에 대해서 저희가 2부에서 본격적인 시사 토크 이어갑니다. 네, 2부에서는 최영일 전북도의회 부의장 그리고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두 분과 함께 자영업자들의 현 상황은 어떻고 이 위기를 돌파할, 극복할 방안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하현수 회장님께서는 실제 전주의 한 시장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해오셨죠. 그동안 참 많은 위기가 있었겠지만 특별히 코로나 시국 속 현재 상황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네, 저는 남부시장에서 32년째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전해를 재래시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재래시장 때는 우리 남부시장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재래시장들이 장사가 모두 잘 됐습니다. 자, 2006년 이후에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생기면서 우리 전통시장이 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IMF가 왔습니다. 또 2015년도에 메르스라는 감염병이 왔었죠. 네. 그러다가 이번에 2020년도 1월 20일 날 최초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1년여 동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너무나 힘든 그러한 지금 장사들을 하고 계시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전국 상인연합회장을 하면서 전국의 전통시장을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로 죽겠다, 너무 힘들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안타깝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참 많습니다. 네, 그 유례없는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는 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최근 정부가 심각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요, 9조 3천억 원가량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을 받는 이들에게서는 액수가 좀 적다, 이런 불만이 나오고요. 대상자가 되지 못한 이들은 왜 우리는 받지 못하느냐, 왜 일부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액수도 기준도 아쉽다는 3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회장님. 네, 3차 재난지원금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이제 여름에 농사를 지을 때 가물었을 때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네. 다만 먼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재난지원금을 주는 취지와 목적이 뭔가. 어렵고 힘든 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즉 우리 전통시장으로 예를 들어 보면은 노점이나 자판이나 가건물에서 장사하시는 상인들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그럼 저는 법적 근거를 만들면 그게 근거가 되는 것인데 왜 그런 걸 안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받아야 하실 분들이 안 받았는가. 노점상이나 좌판, 가건물에서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습니다. 근데 어려우신 분들은 그분들이거든요. 사실 사업자 등록들이 있으신 분들은 가게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제1차 재난지원금이 2020년도 5월 달에 카드형으로 전 국민에게 다 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써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3개월째 되던 해는 2019년도, 2020년도, 그러니까 동년, 동월 대비를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마지막 달에는 105% 내지 116%까지 매출이 상승된 효과가 그냥 제가 말로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간의 카드사에서 집계로 나온 그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은 이들에게까지도 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부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네. 또 우리 지금 현재 재난지원금 중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들이 소외받는 계층이거든요. 일례로 들면 저희 순창군이 1일 6일, 5일장이 쓰고 있는데 그 5일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 중에 다수의 농민들이 거기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노점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100만 원을 주든 200만 원을 주든 300만 원을 주든 그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업종별로 일괄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변호사님 의견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재난지원금 해가지고 우리가 기억하는 건 2020년 5월 그때 1차였죠. 그때는 전 국민 대상으로 가구당 100만 원 이하를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어요. 근데 이제 2020년 9월 이제 2차 재난지원금을 하면서 이제 좀 선별적으로 바꾸겠다. 모두 다는 줄 수 없고 뭐 소상공인이랄지 통신비랄지 아니면 육아부담 가구랄지 이렇게 좀 특정 계층을 줬고 네. 이번에도 사실 선별은 같은데 이번에는 용어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됐어요. 이제 아마 뒤에 얘기할 손실 보상에 관한 얘기일 텐데 집합 금지 업종과 집합 제한 업종을 차등해가지고 이제 일정 금액을 주겠다.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여러 논의들이 있을 거예요. 뭐 다 줘야 되냐, 선별 지급해야 되냐, 아니면은 뭐 보편 지급해야 되냐 이 문제부터 아니면 선별 지급을 했을 경우에 누구에게는 얼마를 줘야 되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재난지원금에서는 발생을 할 텐데 이건 한정된 재화, 한정된 세금을 가지고 나눠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형평과 정의의 관점에서 사실은 좀 형평, 정의, 효율의 관점에서 좀 깊게 고민을 하고 무엇이 과연 그래도 가장 적당한 선인지, 가장 그래도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는 선인지 이걸 좀 정해야 되는 지금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벌써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방식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또 경기도는 올해도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지역의 몇몇 시군에서도 전 주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주겠다고 밝힌 곳들이 있는데요. 이게 포퓰리즘이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다 이런 부정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 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부의장님. 네,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3차 재난지원금에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3차 재난지원금의 재원을 예비비를 끌어다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일부터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는 이유가 지금도 국가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데 과연 나중에 이 빚을 다음 세대에 누가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주 크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도 밝히셨겠지만은 정부와 별개로 지역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정을 하셨거든요. 네. 거기와 견주어 봤을 때 자 그러면 경기도는 1,300만 인구에 10만 원씩 일괄 지급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과연 우리 전라북도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있기가 당연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경기도는 재정 자립도가 50%를 상회하고 거기에 반해서 전라북도는 21년도 재정 자립도가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새로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경기도 자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이나 내지는 재난관리기금, 제9호기금 이런 것들로 재원을 충당해서 전 경기도민들께 지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와 반면에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현재 외부 부채는 2016년도에 모두 상환을 했지만 내부 부채가 4,500억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매년 지역개발기금을 비롯한 각종 기금에서 끌어다 쓴 4,500억에 대한 매년 340억과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러한 전라북도 입장에서 본다면 선택지가 없다. 그래서 경기도처럼 보편적인 지원은 하기가 어렵고 선별적 지원, 즉 핀셋 지원을 통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그리고 저소득층들에게 더 꼼꼼하고 두텁게 지원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라북도는 재원 마련에 좀 부담이 있어서 뭐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 부분은 선별적 지원으로 가는 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그 하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3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지금 다 안 끝난 상태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한다는 부분은 저는 좀 시기상조다.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 의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네요. 경기도의 재정 자립도는 전라북도의 몇 배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도 앞서가는 데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 나라가 남한에서도 영호남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시피 했는데 다시 이런 걸로 인해서 17개 시도가 어느 데는 주고 어느 데는 안 주고 이것보다는 저는 정부에 좀 따라가서 정부에서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정부 차원에서 주는 걸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경기도에서 한 가지 본받을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기도는 이 재난지원금을 경기도치 줄 때도 항상 카드형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카드형으로 주니까 그걸 안 쓸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써야 됩니다. 현금으로 주면 썼는가 안 썼는가를 모르는데 네. 그래서 전통시장에 와서 그걸 쓰면은 전통시장 상인들은 물건을 띈 도매업자에게 그 돈을 이제 결제를 합니다. 그 도매업자는 공장에다 하겠죠. 공장에서는 또 재료를 구입을 하겠죠. 그래서 그 선순환 구조의 역할을 경기도에서 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4차 진원 지원금이 어떻게 될지 아마 이제 계속 논의가 될 거는 선별이냐 보편이냐. 그러면 선별일 경우에는 어떻게 줘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재난지원금 아까 한정된 재화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사실은 누가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형평의 관점에서 이제 나눌 것이냐. 이러한 문제인데 이제 1차는 보편으로 했고 2, 3차는 지금 선별로 했단 말이에요. 지금 먼저 보편과 선별을 보자면은 근데 이제 1차 때가 사실 총선 전 얘기가 나와서 총선 후에 지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여당 의원도 총선용이었다. 그 다음에 선관위원도 뭐 비슷한 말을 했죠. 선거에 영향을 좀 줬을 것이다. 이런 좀 굉장히 우리가 사실은 그 전까지 안 해왔던 방식의 어떠한 지출이었어요. 국가 지출이었는데. 네, 전 국민에게 돈을 준다는 예, 것이 사상 처음일 예, 아마 지금 그때 정치적 논란도 있었고 지금 계속 했던 거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위기로 인해서 실제 배가 고프고 밥을 굶는 사람이 생길 정도의 위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어떠한 진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전 국민에게 주는 게 맞을 것이냐, 이런 효용이나 필요성에 의한 문제가 좀 제기가 될 수도 있고 정치적 논란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 아마 다시 보편적 1차와 같은 지급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편 지급에는 사각지대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선별적 지원을 하는 이유는 양극화 때문이잖아요. 피해를 보거나 더 어려운 이들에게 급한 불을 먼저 끄게 해줘야 한다. 이런 인식에 기반한 걸 텐데 그래서 어디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될지를 고심을 해서 핀셋 규제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건데 좀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계층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구체적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시대에 우리 지금 한국의 상위 20%가 누군지 뭐 대기업 재벌도 있겠지만 이제 공무원, 공공기관 아니면 대기업 임직원 뭐 이 정도가 사실 상위 20%의 직종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코로나가 왔다고 큰 영향을 받았나요? 뭐 코로나로 해서 쉰다고 해서 월급이 안 나오나요? 그분들은 지금 다 월급을 받거든요. 그럼 하위 20%는 누군지 살펴보면은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자 등록증도 못 내는 영세 상인이랄지 아니면은 일용직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급격히 구조조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밥을 안 사 먹고 배달을 시키고 밖에 나가서 활동을 안 해요. 그럼 사실 그 소상공인에서도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좀 젊고 IT에 능하신 분들은 배달을 시작해서 배달로 매출을 올리지만 좀 그렇지 못한 어떤 IT에 능숙하지 못한 세대, 사실 이게 노년층 세대잖아요. 네. 중장년 노년층 세대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못 따라가기 때문에 고스란히 모든 타격을 입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는 오히려 상위 5분위라고 1분위부터 5분위가 있죠. 우리가 그 계층을 나눌 때 우리 소득 수준을 통계청에서 나눌 때 1분위는 이제 가장 소득이 적은 20%, 5분위는 소득이 높은 20%를 얘기하는데 이 격차가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예. 네, 이렇게 계층 간 소득 격차와 더불어서 산업 간 소득 격차도 심화되고 있죠. 물론 이 산업 전반을 얘기할 때 늘 뜨는 해가 있으면 지는 해가 있다. 이렇게들 얘기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유독 피해를 입은 업체와 또 유독 수혜를 입은 업체 간의 그 갈등이라든지 불평등이 가시화가 됐다는 게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코로나라는 게 오기 전에도 계층 간의 그 빈부 격차는 항상 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너무 힘든 시기를 이렇게 더 겪게 되죠. 저는 이제 우리 상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시장에서 왜 장사를 하시느냐고. 그럼 답은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2006년 이후에 대형마트 백화점이 생기면서 우리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백화점 그 싸움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전통시장과 우리 대형마트 백화점이 합쳐져서 온라인과 온오프라인 싸움이 됐어요. 자, 이러다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비대면 사회가 되다 보니까 배달 주문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 상인들도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 즉,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는 역할은 자영업자가 됐건 우리가 빈부 격차에 그간에 못 살았던 것이 여기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거기에 뭐 서글프다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여기에 따라가 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자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고 있어요. 네. 근데 임금 격차보다 더 크게 나는 건 사실 사업 소득 격차예요. 이게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출 업종을 하다 보니까 IT가 우리가 잘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언택트 시대가 오면서 IT나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건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호황을 겪고 있고, 그리고 좀 작은 데도 내려와서 자영업자들도 아까 같이 지금 격차가 점점 커지고 사업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죠. 게다가 지금 더 큰 문제는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버는 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했죠. 네. 또 주식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기존에 투자 여력이 있어서 현금이 아닌 현금의 자산을 보유했던 사람들은 지금 돈을 다 많이 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점점 더 쪼그라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극화가 훨씬 더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최영일 부의장님은 지역구가 순창군이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농가 소득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얘기가 잠깐 나왔었지만 판매나 유통 등에서 온라인 활용이 가능한 농가와 또 그렇지 않은 농가 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판매가 대세인 것은 확실하고, 간단한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내에서 설 명절 특수를 앞두고 우리 신창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장 많이 지금 생산되는 것이 유과나 한과나 조청이나 쌀엿 등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 온라인 등을 통해서 많이 판매됐었는데, 요즘 설 명절을 앞두고 그 업체들이나 마을 기업이나 그런 곳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지역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나 내지는 사회생활 폭넓게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업체가 이렇게 힘드니 우리의 상품을 외부에 좀 팔아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절규하는 목소리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단위 순창을 놓고만 본다라고 한다면 뭐 전통 장류나 가공 식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판매는 예전과 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설 명절을 앞둔 이런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는 도시 못지않게 시골도 굉장히 그 피해가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쩌면 이 민족 대명절인 설에는 우리 농민들이 일군 그런 것들이 좀 수확을 거두는 시기가 될 텐데 좀 우려가 됩니다. 또 업종별로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오랫동안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업체들의 피해도 막심한데요. 뭐 자영업자 17은 폐업을 걱정한다 이런 얘기도 있을 만큼 결국 견디다 못해서 이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와서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경기도 군포에서 요가와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는 박희석 씨. 한때 회원수가 600명이 넘었던 센터는 영업 금지 조치로 한 달 넘게 텅 비었습니다. 작년에 영업을 1년 중에 한 절반은 하고 절반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절반 안팎으로. 환불 신청이 이어졌고 11명에 달했던 직원들은 다른 직장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관리비 포함해서 한 600 정도 들어가거든요. 고정비로 그 정도 들어가는데 받을 수 있는 최대한 한도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다 써가고. 정부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체육시설 영업은 조건부로 허가했지만 헬스장 등 성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엔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항의 집회도 열렸습니다.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3단계를 올리지 않으면서 유독 체육시설만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를 계속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는 내일부터 8제곱미터당 1명의 수용 인원을 지키는 조건으로 실내 체육시설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기본이지만
지자체 자체 판단으로 2.5단계로 올려놓은 상태라며 따라서 지자체 권한으로 2.5단계 관련 조치 중 일부를 풀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생계의 어려움과 방역의 위험성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다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17일 이후 실내 체육시설 영업금지를 전국적으로 완화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홍영진입니다. 네, 정부로서도 사실 지금 상황이 참 곤혹스러울 겁니다. 모두에게 이번 사태가 처음이기 때문에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테고 또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늘 경계선 안팎에 있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업종별로 아까 영상에 보셨듯이 다양한 불평, 불만들이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도 있고요. 이에 대한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부의장님. 예, 영업 완화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은 대부분이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가장 큰 문제가 업종의 구분이 없이 시간을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가장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뭐 식당이나 카페나 헬스장이나 PC방인데 지금 이러한 것들을 정부에서 9시까지 영업시간을 규제해버린 것에 대해서 가장 불만들이 크고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소비자가 절대적으로 이용하는 피크타임 시간이 오후 9시부터 밤 11시까지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현재 정부 영업시간 규제로 21시까지밖에 영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코로나19 이전에는 시간당 10만 원씩 7시부터 23시까지 4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가정한다고 한다면 코로나19 이후 영업장 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를 강화하고 있고 영업 시간까지 규제를 하다 보니까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해가 시간당 5만 원씩 7시부터 9시까지 영업한 결과 10만 원밖에 수익이 되지 않는다. 이게 과거의 수익에 비해서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영업시간 규제 이전 대비 영업 수익이 저희 순창구만 봐도 간단한 예로 식당이 약 340곳 정도 되는데 영업 수익이 약 75%가 감소했다라고 일관되게 네. 사장님들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우리 정부나 전라북도 입장에서 업종별로 시간 규제를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업종별로 구분을 해서 시간 타임을 적용을 하자. 그래서 탄력적인 영업시간 운영으로 소상공인들이 수익이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영업시간 규제를 일괄 적용하지 말 것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상공인 측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에 100만 원을 받든 200만 원을 받든 300만 원을 받든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왔기 때문에 정부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업종 각각의 성격에 맞게 좀 제한을 두자 이런 말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얘기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연수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도 이제 업종 구분 없이 그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한꺼번에 한 것에 대해서는 참 불만이 많아요. 네. 다만 너는 하는데 왜 나는 못 하느냐. 먼저 이러한 논리를 펴기 전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나 지침에 잘 따라서 확진자가 줄어드는 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정부의 대통령 직속기관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상공인 위원장까지 맡아 있는데 거기에 이제 협단체장님들과의 회의를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협단체장님들의 의견은 모두가 그 협단체 일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거기서 그러면 세분화를 좀 해줘라. 네. 그럼 거기에는 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힘들 것이다. 다만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부분에 있어서 그 피해를 최소화시켜주는 역할은 우리 전라북도는 도에서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과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왜 불만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제 사실 감염병의 행정 조치는 제 생각엔 그래요. 감염병을 막을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냐, 아니면 또 이제 그
이 행정조치라는 게 영업을 중단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이 있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봐야 될 텐데 이제 중대본에서는 두 가지로 나눴어요.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중점관리시설 같은 경우는 2.5단계부터 이제 영업을 안 하고 그 다음에 2.5단계부터 일반관리시설은 9시 이후에 영업을 못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헬스장이 나왔어요. 네. 헬스장은 중점관리시설일까요? 일반관리시설일까요? 일반관리시설이에요. 일반관리시설이면 사실은 저는 이걸 보면서 헬스장은 9시까지는 영업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뭐 헬스장에서 뭐 확진자 나왔다 뭐 이러니까 거기서 일반관리시설이지만 이제 2.5단계에서 헬스장은 영업을 못하 집합 제한 금지를 시켰던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집합 금지를 뭐 실내 체육 시설을 이제 유일하게 집합 금지 시설로 뒀어요. 그런데 이게 12월 초 뭐 수도권 상향 조치하면서 뭐 그 뒤에는 실내 체육 시설 되고 그 다음에 뭐 스키장 뭐 이렇게 또 추가로 막 시켰죠. 그 다음에 1월 달에 이제 막 뭐 자살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시위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아까 여기 거기서 1월 18일 이전 뉴스지만 1월 18일부터는 이제 헬스클럽 뭐 실내 체육 시설은 뭐 제한된 상황에서 영업을 또 가능하게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럼 도대체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게 도대체 무엇이며 왜 영업이 여기는 또 가능해졌는지 이런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카페예요. 카페 같은 경우에는 그 테이블에서 못 먹게 했는데 이번 1월 18일부터 하도 이게 왜 샌드위치를 먹으면 앉을 수 있고 샌드위치를 아는 사람 커피만 마시면 왜 못 앉냐 이런 항의를 받으니까 또 풀렸단 말이에요. 사실은 좀 무언가 납득할 만한 기준과 납득할 만한 형평을 좀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건 좀 부족했다고 보여져요.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듯이 18일 자정부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한이 좀 완화가 됐죠. 물론 여전히 반발은 있지만 그 시기와 기준이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좀 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변호사님 얘기해 주시죠. 뭐 사실 저는 방역 전문가가 아니라 그게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감염을 막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았던 모습은 불평을 하고 시위를 하고 단체를 구성하면은 풀어주는 느낌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게 원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원칙은 사실 누가 뭐라고 해도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본인들도 사실은 지금까지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감염병이나 뭐 이런 데에서 예방을 할 때 좀 나중에 뒤에 이제 손실보상 나올 때 비슷한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저는 어떠한 실내업자이나 자영업자들이 방역지침을 하고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걸 전제로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영업을 하고 만약에 거기서 감염병이 확산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원칙적인 모습이지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니네 영업을 하지 마. 거의 거의 3단계 셧다운 비슷하게 지금 상황을 다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예외적인 상황이 원칙이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듭니다. 네, 정부가 납득할 만한 기준을 좀 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이에 대해서 최영일 부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기 전에 자치단체별로 약간의 권고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에서 심야 영업시간을 10시까지 했다가 또 일반 광역자치단체하고 영업시간을 다르게 하는 과정이 있어서 과연 영업시간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나 충청남도, 우리 전라남도 측에서 영업시간을 9시로 제한하는 과정에 있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고 해요.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총리실이나 중대본 측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심사숙고를 했고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국가적인 엄중한 상황에서 방역이라는 큰 틀을 놓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모멘트를 국가의 차원에서 제시를 해줘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정을 이해해 달라. 이러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아사 직전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설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우리 도에서 과연 도 입장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전달을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듣고 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북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참 힘드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하 회장님
좀 현실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정부의 방역, 그다음에 각 지자체의 방역, 그다음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각 상인의 방역 이렇게 해서 잘 해나가고 있지만 그거란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는 이번에 그 사회적 이제 완화된 이런 그 기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참 잘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확진자가 줄기 전에는 이게 완화된 걸 만들기에는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완화된 것은 좀 우리 그간의 방역이 제대로 되었기 때문에 확진자가 줄어들어서 좀 완화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업종의 모든 분들이 한꺼번에 장사 잘 되고 모든 분게 다 잘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조금씩 이해를 하면서 금방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와 충청남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강력하게 주장도 했지만 저희 옆단체에서 우리 소상공인들 전체에서도 저도 시간을 좀 9시보다는 10시나 11시가 좋고 5인보다는 9인, 10인이 좋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정부의 지침이 그렇다 보니까 그게 안 따라주니까 정부에서도 좀 이런 관심을 더욱더 가져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감소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생각을 해서 좀 정부가 제한 조치를 공평하게 좀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말씀하셨듯이 여전히 오후 9시라는 그런 기준에 반발하는 소상공인도 참 많습니다. 오히려 손님들이 한꺼번에 9시에 몰리기 때문에 뭐 대중교통 혼잡이라든지 아니면 대리운전 기사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도 있었죠. 또 결혼식 같은 경우에도 뭐 100인 미만, 50인 미만 가능하다 해놓고 상견례는 못하는 왜냐하면 5인 이상 모임이 금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었을 만큼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손실보상 및 업종별 영업시간 총량제 이게 어떤 대책인지 하 회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그 일괄 제한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할 때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녁 먹는 시간이 6시에서 한 7시로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9시까지로 해놓은 것을 그 다음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다 지킬 거 지키면서 하는데 즉 못하게 막아놓은 것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의 불만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한 가지 들자면 당구장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 당구장 같은 경우는 밥 먹고 일단은 술 한 잔 먹고도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옆단체에서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이쪽에는 더 심하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모두가 아까 말한 대로 조금씩 업종 이렇게 그 시간을 할 때 차등화를 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이에 대해서 부의장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 업종별로 영업 시간을 총량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불가능한 측면이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분들이 퇴근 이후에 피크타임이라는 그 시간대를 자주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총량제에 있어서는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다만 업종별로 가령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9시 이전에 영업시간을 규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뭐 카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만 노래방 같은 경우에도 면적 제한을 통해서 4평방미터다 1명씩 갈 수 있는 그런 제한을 더 놨거든요. 근데 이러한 철저한 사회적 거리 지키기를 실행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일괄적으로 9시에 두는 것은 무색하고 업종별로 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이 최선의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목소리에 정치권도 응답을 하고 있죠. 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지난 12일에 영업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코로나 피해 구제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어떤 취지의 아니고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얘기해 주신다면요. 먼저 이제 손실보상에 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헌법은 사유재산의 원칙과 재산권 보호를 헌법으로 명시해뒀는데 이제 헌법 재산권 조항이라고 하는 제 23조에 보면은 거기 사망에 이제 그런 얘기가 적혀 있죠.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고 정당하게 보상해야 된다라는 취지도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뭐 도청을 만든다. 도청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사업 뭐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 어떤 부지를 정해요. 그럼 거기 있는 땅을 수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굉장히 뭐 중요한 시설이니까 우리가 뭐 땅을 주세요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대한 가치를 이제 보상을 하고 이제 소유권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로 인한 집합 금지로 인해서 영업을 못하게 되는 영업권도 이제 재산권이고 나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손실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여기에 어떠한 취지인 거죠. 이 법안의 취지인 거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우리 헌법이나 어떠한 법 체계상 맞는 거죠. 근데 다만 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영업 금지, 사실 이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영업이 제한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손실을 해줘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하긴 하는데 일단은 근본적인 헌법 취지상 맞는 어떠한 그 발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한 보상은 해줘야 한다. 어쨌건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영업 손실로 인한 비용 지출 중에 가장 크게 부담되는 게 아무래도 인건비 그리고 임대료일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임대료 멈춤법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었고 또 여기에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 그러니까 임대료를 감면해야 하는 이들에게도 지원을 좀 해주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제 같은 의원님이 이동주 의원이 지금 발의한 법안인 건데 이동주 의원이 제가 지난 12월에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이제 코로나로 인한 집합 금지가 된 경우 임대료를 이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법을 발의를 했고 이제 올해 1월에 코로나 피해 구제법을 발의를 하면서 재밌는 조항이 생겼죠.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에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임대인도 코로나 피해 손실 보상을 받게 해줘라 이런 조항이 들어갔던 건데 지금 사실 이게 되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요. 정세균 총리가 최근에 이제 이 법안에 이제 그 법안을 이제 구체화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집합금지나 집합자원 그러니까 감염병으로 인한 행정명령이 너무 포괄적이고 130만의 어떠한 시설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수백만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어떠한 그 대상자들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손실보상 금액을 다 해줘야 돼요. 지금 보면은 2차, 3차가 거의 한 뭐 7조, 9조 원 이런 그러니까 극히 일부분일 뿐일 텐데 재난 지원금일 뿐일 텐데 손실보상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금액이 엄청 커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어떻게 현실화가 될 수 있을지 기재부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냐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은 좀 앞으로 좀 남아 있을 겁니다. 네, 아무래도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루라도 빨리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좀 버팀목이 되어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하 회장님? 네,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그걸 버팀목 자금이라고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재난지원금이 3차가 지금 9조 3천억이라 해요. 이 중에 반절 이상은 대출금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동안 어렵고 힘들게 지금 장사를 하면서 견디오다가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니까 폐업이나 임대 쪽으로 많이 이렇게 가게들을 내놓으신 분들이 있고 상황인데 지금 그런 쪽으로 해서 뭐 1차, 2차, 3차 조금씩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출금 문제 같은 경우도 저는 고정비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출금도 조금 이자를 아주 무이자로 하기 어려우면 그래도 좀 싸게 해준다든지 그러면 몇 년 동안 장기적으로 해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을 해서 이렇게 해줘야 그게 구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고정비의 일종인 인건비 부분 우리 전통시장에서 수년서부터 수년 동안을 종업원으로 같이 있으면서 이모, 삼촌, 뭐 외숙모 이런 식으로까지 다 정해졌거든요. 이분들이 뭐 장사 안 되니까 나가라? 또 몇 시간 줄여서 하자? 임금 좀 줄이자? 이런 소리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숫자를 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700만 명의 3인 가족이면 2,100만 명, 4인 가족으로 보면 2,800만 명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반절 이상이 소상공인들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로 우리 정부에서나 정치권에서 소상공인들의 정책을 조금 더 다양하게 좀 세밀하게 분석해서 정말로 이분들이 버팀목 같이 잘 이렇게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영일 부의장님 말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간단히 좀 설명 좀 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코로나19 피해와 관련돼서 우리 소상공인들께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이나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뭐 확진자 방문 곳에 최대 600만까지 지원하고 있고, 뭐 착한 임대인 지원, 소상공인 사업장 4대 사업료 보험 지원이랄지,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또 코로나 금융사각지대 특례 보증, 저소득층 저신용자 전용 특례 보증, 이런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종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공요금이나 사회보험료 뭐 지원이랄지, 뭐 카드 수수료 확대, 이런 지속적으로 경상적 경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경비를 대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런 비대면적인 트렌드에 부합된 소상공인 유통체계 체질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주된 사업 내용들이 소상공인 비대면으로 경영 전환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사업을 재기할 수 있는 재기 지원금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스마트 골목 상권까지 포함한 모든 다방면에서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와의 오랜 싸움에 지친 마음들이 여기저기서 불신과 혐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요즘, 더 이상 개인의 선이나 희생에만 기대지 않고 사회가 구조적으로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